먼 거리에서 숲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40이란 나이, 우리가 보통 공자님이 40이면 불혹이라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대요. 40 넘은 분들 다 알아요. 미친 듯이 흔들려요. 50 나이 먹으면 괜찮아 보이지만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공자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50 넘었는데 왜 지천명인 줄 알아요. 문제가 지천이라서 그래요. 그런 개인의 불안이나 세대의 불안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망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망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세대와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해요. 뭐 한국전 이전의 산업화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뭐 알파세대, 베타세대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세대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세대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각 세대를 움직이고 대표하는 대표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각각의 단어들을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큰 조망 안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객관화라고 하죠. 이걸 보통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이거는 개인의 주관적 삶에 대한 객관화, 시대에 대한 객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불안하고 쫄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숲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또 세대의 숲에서 길을 잃은 거거든요. 그럴 때 한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세대를 쭉 살펴보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이 첫째,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를테면 매 맞을 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매 맞아 보잖아요. 그러면 나만 맞으면 억울해. 근데 다 맞으면 또 괜찮아. 잘 보면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너도 불안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거칠고 서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애들도 거칠고 서툴어. 이러면 약간 안심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다운그레이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향 비교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향 비교를 필요할 때 하고 대부분 다 상향 비교를 합니다. M세대는 상향 비교를 해요. 상향 비교를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상향 비교를 하면 그와 비슷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해요. 하향 비교는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향 비교할 그 대상을 딱 정해놓으면 인생이 편하니까. 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정신 건강의 최고봉은 남 탓이에요. 남의 탓하면 얼마나 편해요. 세상 편하잖아요. 내 탓이라면 그게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 M세대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본인들은 아직까지는 남 탓을 하는 세대라는 걸. Z세대부터는 다 내 탓 세대로 이제 들어가서 자기 처벌을 공개적으로 하는 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M세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요? 이런 소리를 지르고 사회가 우리에게 이런 가져간 것들을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도 하고 막 이런 세대들이 아직은 더 발칙하고 아직은 자유롭고 에너지도 있는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의 세대라고 부르지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맥락에서 보자면 절망의 세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이 문화적인 불이 붙어있는 사람들이라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먼 시선에서 이렇게 보잖아. 내가 한 사람으로서는 늘 이 비교지옥 속에 살아가고 늘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크게 내가 M세대 속에 들어가서 나를 봤더니 같이 절망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한테는 이런 문화적인 불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약간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세대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죽더라고요.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석기, 청동기, 철기 쭉 지나서 21세기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고 있는데 이러한 호모 사피엔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무를 보는 순간 우리는 정글 속에서 인생이 다 단도 하나 들고 이제 막 파헤쳐가는 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 끝도 한도 없이 그렇게 밀림 속에 파묻혀 죽는 겁니다. M세대는 이게 싫은 사람들이에요. 발칙한 세대이고 풍요롭게 자라기도 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빛났으면 좋겠어 반짝반짝.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먼 거리에서 숲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40이란 나이, 우리가 보통 공자님이 40이면 불혹이라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대요. 40 넘은 분들 다 알아요. 미친 듯이 흔들려요. 50 나이 먹으면 괜찮아 보이지만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공자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50 넘었는데 왜 지천명인 줄 알아요. 문제가 지천이라서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자부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게 될 건 긴 삶에서 보자면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옛날하고 지금이 엄청 달라요. 20세기하고 21세기는 머리 구조도 다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의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적응해가 살아가는데 20세기 이 시냅스하고 21세기 시냅스가 되게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활도 다르고 개인도 다르지만 관계도 되게 달라졌다는 거고 그게 가족관계 안에서도 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세기는 뭐 기본적으로 의무, 책임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위계, 연합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때거든요. 자식이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은 뭉쳐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제는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위계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하고 평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독방 세대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독방이 대부분의 출생자들이 독방을 갖게 된 세대가 딱 M세대부터예요. 지금은 요 M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40을 향해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 M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방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내 권리랑 함께 묶여서 갑니다. 이 권리라고 하는 게 이전 세대가 책임하고 의무를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그랬다면 M세대부터는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권리가 삶 속에 이제 일반화된 세대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된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독방을 갖게 되면서 노크를 시작하는 문화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옛날에는 일단 방이 없어요. 자기 방이라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이 있어도 사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문 열라 그러면 문을 뗄 수도 있는 게 집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M세대 우리가 30대를 거치면서 40대를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내 방문이 없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노크를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내 인생에 대한 침범이거든요. 가족 간의 침범이라는 건 옛날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권리를 중심으로 또 독방을 중심으로 침범 문화가 발생을 한 거고요. 자기보호 문화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 내에도 사생활이 있다는 게 지금 40대에겐 당연한 이야기가 된 거죠. 21세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시냅스가 다르기 때문이고 이게 가족에도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윗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뭐 위계와 연합 문화에서 이제 독립과 평등 문화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독립과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직장이나 뭐 이런 데서만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도 특별히 집으로부터 시작된 문화다. 집의 독방 문화로부터 시작된 문화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독방 세대 뭐 노크가 필요한 그 표현을 주셨는데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나 혹은 원리 정도를 꼽아주신다면 가족들은 각각 단독자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자이고 DNA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DNA 같은 경우도 A라고 하는 내가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죽을 때는 A 다시로 죽거든요. 그렇게 독립하면서 서로 간에 각자 개별의 주체로 살아가면서 가족의라고 하는 이 법률적인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정서적 지지대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지지대를 원래 가족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함께 돼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뭉쳐져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뭉쳐져 있고 경제적으로 뭉쳐져 있고 이런 각각의 공동체 영역을 다들 가지고 있던 게 가족인데 어렸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성인이 된 20이 넘어가고 자기의 삶의 기준을 가져가면서부터는 정서적으로 물리적인 독립체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심리적인 탯줄을 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독립성에 기반한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의지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이 기대지만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를 견뎌줄 수 있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가 이겨나가고 그다음에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다려주는 거 이게 사실은 가족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 게 옛날엔 다 죽을 때까지 뭉쳐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조금 성장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고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적 물리적인 독립을 하는 거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의 물리적 독립 자체가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서적 독립이나 물리적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부모로부터 건강한 거리를 두고 내 부모도 나로부터 건강한 거리를 두어서 서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 하고 물리적 독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집안에서 가사 분담 같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자기 공간, 물리적 공간을 갖고 동시에 가사 분담과 같은 그 책임도 함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건 각각의 존재들이 같이 살지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독립 공간을 갖고 독립적인 그 정서를 유지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독립이라는 건 나이가 먹잖아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집에서. 저는 한 25, 6, 7 넘어가면 그냥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리적 독립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사람은 나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독립체가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새 집값 비싸고 땅값 비싸고 내가 돈 벌어서 집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고 독립해 나가는 게 내 부모가 사는 것만큼 풍요롭게 독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릴 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현대의 독립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독립하고 싶어. 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내가 알바를 하든지 약간 협소하고 좁은 집에 살더라도 자기 인생 구가하면서 살면 되죠. 그러니까 간섭이 없는 자리가 가족이 아니고요. 간섭이 있을 수 있지만 독립성을 유지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게 가족이긴 한데 요새 그 부양이 너무 길어졌어요. 부양이 너무 길어져서 30대, 40대, 50대까지도 집에 들러붙어가 부모 연금에 빨대 꽂는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 이건 정말 불편한 동거일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후반 정도가 되면 내 부모가 나에게 줄 수 있고 나에게 주었던 그 풍요만큼은 당연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부모도 그 나이에는 가난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너무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떨어지기 어렵고 떨어지면 마치 내 살점까지 다 내 장기까지 떨어져 나가는 이 샴쌍둥이 같은 이 가족 구조를 저는 좀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방식이 결혼도 좀 빨리 하면서 동시에 독립도 빨리 했던 세대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그러나 독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독립이 쉽진 않겠죠. 그러나 부모만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부모만큼의 풍요를 기대하는 독립이 아니고요. 원래 부족하고 모질라고 갑갑하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의 그 갑갑하고 부족한 지점을 메워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독립체로서의 양태를 건강하게 갖추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독립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독립하라는 아까 그 얘기가 분리해서 나가 살란 얘기라는 세 번째 있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주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분화, 자기 분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성장과 자기 분화는 내 부모랑 같이 살아도 가능한 거고 떨어지면 더 잘 되는 게 분화예요. 이때 분화라고 하는 건 정서적 분화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담 영역에 보면 분화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분화도라는 건 집 안에 다 누구든지 어떤 집이나 다 분화도가 있어요. 분화도가 높은 집이 있고 분화도가 낮은 집이 있어요. 분화도가 높은 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큼 충분히 개별성을 가지면서도 요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 이게 이제 우리가 분화도가 높은 집, 높은 사람의 특징이고, 대신에 분화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매우 감정적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집행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아울러서 분화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화도가 이렇게 높은 집은 보면 각 개별 가족원들의 분화도도 높아요. 그런데 분화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각 가족 구성원들의 분화도도 역시 낮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아니면은 가족들끼리 편먹고 또 다른 가족을 뭐 공격한다든지 그러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대해서 대단히 나머지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가족을 아주 무시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의 조리가 떨어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 사고나 판단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런 집에서 성장한 집에서는 가족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내 가족을 회파하는 행위이거나 내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문제를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주받을 일이고 그리고 얘는 우리 가족이 아니고 다른 데서 데려온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20세기에는 이런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가족이 중요하니까. 물론 지금도 가족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그때는 다 이게 뭉개져 있었어요. 서로 역할도 뭉개져 있고 감정도 뭉개져 있고 그리고 나서 가족 내에 있는 사람이 독립한다 그러는 건 아주 굉장히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왜냐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전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 통에 들어있는 일종의 모래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20세기의 가족은 한 통에 들어있는 모래알이 다른 것들과 뭉개져서 만들어진 일종의 콘크리트. 이게 단단하긴 한데 개별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별성이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된 세상입니다. 이 통 속에서 각각의 모래알도 의미를 갖게 되는 그리고 이 모래가 함께 뭉쳐져서 하나의 또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가족을 또 좋은 가족을 얘기한다면 21세기 형태는 독립성,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개인 분화도도 높고 또 자기 성장을 위해서 가족의 일부분이 필요하고 지원으로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족 안에 뭉쳐져서 자기를 구별해내거나 혹은 구분해내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그래서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이기적일 수 있겠으나 자기 분화도를 높이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리의 역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리감하고 거리는 달라요. 가족 간에 우리가 건강한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건 내가 그 사람과 내가 멀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거리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요즘 병수 씨 앉아 계시지만 엄마 아버지하고 친해요? 그렇게 친하신 분은 아니시고 근데 엄마 아버지는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내가 너랑 친근하다고 느끼는데 아들과 딸은 내 아버지 어머니하고 내가 약간 멀다고 느끼는, 이 가족 간에도 같은 상대 같은 대상을 두고도 서로가 느끼는 거리가 달라요. 근데 이를테면 요즘 자녀들은 이거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부모가 나랑 친하다고 느끼는 자녀가 별로 없어요. 이상할 정도로 그냥 뭐 아버지는 엄마 뭐 그대로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세대가 볼 때는 엄청 배은망덕한 거예요. 야,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청춘에 즙을 내가지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이것들이 지금 뭐야? 배신 때리는 거야? 야, 남이 너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제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배신감이라는 단어로 대신된 거리감을 경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거리라고 하는 건 이제 진짜 먼 거리도 있고 가까운 거리도 있는데 이 거리를 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건강한 거리라고 생각해요. 필요할 때는 딱 옆에 있어주고 각자 살아갈 때는 뭐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뭐 때로 연락이 안 되더라도 살아있구나, 그런데 별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족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대의 가족이거든요. 근데 거리감은 달라요. 이 건강하지 않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성이 우리가 거리감이거든요. 거리감은 예를 들어서 다른 한쪽이 나를 사랑해, 여전히 그걸 알고 있어. 그럼 이건 거리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엄마 아버지하고 싸웠어, 혹은 내가 내 자식하고 좀 다퉜어. 이건 그때는 약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 안 봐. 왜 치사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나 다음번에 우리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건 거리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거리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거리감하고 거리를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거리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강한 거리라고 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차이가 커요. 어떤 집은 이를테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봐야 가족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집은 어떻게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1년에 한 번 봐도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뭐 그렇게 믿고 사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족 간에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이게 때로는 1년에 한 번 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악용하는 가족 원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보면 돼? 오케이. 그럼 1년에 한 번만 보지 뭐. 그 다음에 나중에 넌 왜 이렇게 좀 연락도 하지 그랬어? 1년에 한 번만 보면 된다면서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악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편의나 혹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1년이라고 생각하고 공식처럼 그렇게 1년에 한 번 보고 그거 이상 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과하게 효도를 하거나 과하게 가족을 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전 바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공식화된 것 같은 가족의 평균값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 많이 만나도 내가 사실 약간 가족에게 뺏긴 것 같고, 너무 적게 만나면 내가 가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욕먹을 것 같은 불안, 이 양쪽의 감정에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비가족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가족의 거리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요즘 세대들은 마치 공식처럼 정해놨다. 근데 이건 결코 건강한 거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융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에서는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융통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거리라는 말 자체에 몰입돼가지고 이 융통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잃어버린 융통성 때문에 사실상 이 가족이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리라는 말 자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오히려 이게 역설이 돼버리는, 훨씬 더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리와 거리감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리가 필요한 거지 거리감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리감은 때로는 거리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려요.